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얘기를 해보네요. 누구나 다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도려낼 수 있다면 도려내고 싶은 끔찍한 과거죠. 며느리의 끔찍한 악행 때문에 하나뿐인 제 소중한 아들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사실 저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신 뒤 친척집을 전전하며 고아처럼 자랐고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 만난 남편은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 사고로 세상을 뜨고 말았죠. 도대체 하늘이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부모 복이 없는 년은 남편 복도 없는 건지,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순간에도 그저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네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때 이미 제 품엔 저와 남편을 반씩 닮은 피덩이가 안겨 있었거든요. 하나뿐인 제 아들마저 부모 없는 고아로 만들 순 없었어요. 여보,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내가 우리 상철이 당신 목까지 잘 키울 테니까.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옹알이를 하며 제게 안기더군요. 품 안에 녹아드는 그 따뜻한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죠. 그 뒤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던 것 같아요. 가방끈도 짧고 별다른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었어요. 한밭집 설거지, 남의 집 식모살이, 어시장 청소. 닥치는 대로 일하다 보니 몸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늘 만성신경통과 관절염에 시달렸죠. 그렇게 고생한 덕분일까요? 아들은 작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잘 커졌어요. 공부도 곧잘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고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만큼 커다란 회사에 한 번에 합격했죠. 보통 아들들은 무뚝뚝하고 엄마한테는 자기 속도 잘 안 털어놓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 아들은 달랐어요.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전화해 그날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늘어놨고요. 주말이면 고향으로 내려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곤 했죠. 딸만큼이나 살가운 아들이었답니다. 그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입사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언젠가부터 전화가 뜸해지고 주말에도 잘 내려오지 않더군요. 어쩌다 통화를 하게 돼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뿐 자세한 일상 얘긴 피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여자가 생겼구나 싶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 아들이 먼저 여자친구가 있다고 털어놓더군요. 회사 앞 카페에서 오며 가며 얼굴을 익히던 여자와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진 않았는데 뒤이어 나온 아들의 말은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답니다. 조만간 인사시켜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하고 싶거든요. 결혼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결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1년도 안 되긴 했는데 제 인생이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없을 것 같거든요.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진짜 괜찮은 여자라서 그래요. 엄마도 만나보면 분명 마음에 들 거예요. 결국 그 주말에 아들은 바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커다랗게 쌍꺼풀 진 눈에 새하얀 살결, 오똑한 코,
붉은 입술. 참 예쁘게도 생겼더군요. 솔직히 저희 아들이 빈말로라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성장기 때도 계속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한 탓인가, 키도 좀 작고 어깨도 좁고 그렇게 남자다운 매력이 있는 편은 아니었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대체 우리 아들 뭘 보고 좋다고 사귀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여자친구에게도 터놓고 물어봤는데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전 상철 오빠 멋있기만 한데요. 제 앞에선 얼마나 남자답고 어른스러운데요. 그치 오빠? 뭐 수정이가 그렇게 봐줬으면 나야 고맙지. 오빠가 누굴 닮아 이렇게 잘생겼나 했는데 어머님도 아주 미인이세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처세가 참 남달랐어요. 잔망스럽게 애교도 곧잘 부리는 게 아주 아들이 꼼짝을 못하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 이제 다 컸으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때가 됐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좀 서운하고 쓸쓸하더라고요. 마치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결혼도 가급적 천천히 했으면 싶었죠.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사실 남편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모진 고생을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동네에서도 성정이 드세기로 유명한 분이라 저를 어찌나 달달 볶았는지 매일 밤 베갯닛을 서러운 눈물로 흠뻑 적셨더랬죠. 남편이 죽은 뒤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라며 남편 잡아먹고 사는 년이라며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을 주셨는데요. 그 때문에 남편 장례를 치른 뒤엔 자연스럽게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모진 시집살이를 당한 덕분일까요? 둘이 좋다는데 결혼을 미루라는 둥 괜한 시어머니 짓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하나뿐인 아들이 고른 여자인 만큼 저도 며느리로서 잘 해줘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 성인인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살겠지. 사돈댁만 괜찮다고 하면 나도 너희 둘 결혼하는 거 찬성하마. 역시 우리 엄마. 결혼 허락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내가 앞으로도 진짜 잘할게요. 저도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는 뛸 듯이 기뻐했고요. 그렇게 그날의 자리는 즐겁게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이혼 가정 출신이었어요. 안사돈과 바깥사돈이 성격 차이로 6년 전에 갈라섰고요. 아들 여자친구는 지금 제 엄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걸 상견례 직전에야 제게 알려줬어요. 일부러 숨긴 게 분명해서 좀 화가 나더군요. 그걸 이제야 말하면 어떡해? 죄송해요. 수정이가 혹시라도 엄마가 반대하면 어떡하냐고 최대한 늦게 말해달라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걸. 벌써부터 지 마누라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아들도 서운했지만 이혼 가정이라는 걸 작정하고 숨긴 예비 며느리도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괘씸하다기보단 뭐랄까, 좀 쎄하다고 해야 할까요? 안 그래도 나이에 비해 화교술이 너무 좋아 찝찝했는데 뭔가 아들 말처럼 마냥 순수하고 착한 아이일 것 같진 않더군요. 너 정말 그 애랑 꼭 결혼해야겠어? 엄마는 느낌이 안 좋아. 그렇게 중요한 가정사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도 그렇고. 에이, 수정이가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냥 엄마한테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서 말을 안 한 것뿐인데요. 부모님 이혼하신 게 수정이 잘못도 아니고. 그것도 이해 못 해줘요. 그게 아니라. 뭐야? 우리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슬슬 시집살이 시동 거는 거예요? 좀 실망인데?
아들의 농담 반 진담 반이 섞인 말에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비 며느리를 나쁘게만 보는 건가 싶더군요. 아니야. 시집살이는 무슨. 그냥 괜한 노파심 때문에 그래. 엄마 걱정 많은 거 알잖아. 알죠. 근데 저 지금까지 엄마 실망시켜드린 적 없잖아요. 이번에도 믿어주세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뭐라고 더 입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을까. 더는 아무 말 안 할게. 결혼해서 잘 살아야 돼. 알았지? 당연하죠. 믿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나 잘 살게요. 결혼하고도 엄마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뵐 거고요. 그래. 그렇게 아들은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정식으로 식을 올렸고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회사가 서울에 있어 자연스럽게 신혼집도 서울에 얻게 됐죠. 아들은 내심 저도 서울로 올라오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그쯤에 제가 고향에 음식점을 하나 막 낸 차였거든요. 젊은 시절 고생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차린 가게였던 만큼 포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며느리 역시 저와 떨어져 지내는 게 더 편할 거고 말이죠. 며느리가 내색은 안 해도 홀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고향에서 지내겠다고 했고요. 아들도 제 뜻을 존중해줬네요. 아들 내외는 결혼 후 곧잘 고향으로 내려와 저를 보고 갔어요. 둘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 굳이 힘들게 오지 말라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 도장을 찍었죠. 껄끄럽게 여겼던 게 미안할 정도로 며느리는 제게 참 잘했어요. 시킨 적 없는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했고요. 제 생일이나 명절 때면 값비싼 화장품이나 고운 옷을 선물하기도 했죠. 아유, 이렇게 비싼 걸 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챙겨도 괜찮아.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인데 미리 아껴야지. 괜찮아요. 그 이도 일하고 저도 일하는걸요. 원래라면 저희가 어머님 모셔야 하는데 직장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송해서 그래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가게 때문에 내가 서울 못 올라간다고 한 건데. 그래도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 마세요. 아셨죠? 얼굴만큼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도 얼마나 예쁜지 새 식구를 잘 들였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며느리 없다며 부러워했고 말이죠. 그런데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아들 내외의 방문이 점차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더니만 나중엔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도 돈만 보내고 말더라고요. 너무 서운했죠. 자식들이 결혼 후엔 부모도 나 몰라라 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설마 아들 내외도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아들에 대한 실망이 컸죠. 언젠가부터 아들은 제게 전화도 잘 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엔 매일같이 전화해서 시답잖은 일까지 수다를 떨더니만 이젠 제가 먼저 전화나 문자를 해야 간신히 답이 돌아오는 수준이었죠. 결국 혼자 속을 끓이다 요즘 일이 그렇게 바쁘냐고 아들에게 넌지시 돌려서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요즘 장모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주말마다 계속 내려가고 신경 쓰다 보니 엄마한테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돈댁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안 싸더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라니? 큰 병은 아니고요. 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알고 보니 안싸도는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원인은 다름 아닌 술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를 통해 애주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사람인 줄은 몰랐기에 당황스러웠죠. 괜찮은 거야?
뭐 수술 같은 거 받아야 하는 거니? 아마도요. 어쨌든 장모님 좀 괜찮아지시면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릴게요. 너무 서운해 마세요. 알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안 싸더니 아프다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한 제가 미안하더군요. 전 알겠다고. 엄마는 걱정 말고 너희 장모님이나 잘 챙기라며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그 말에 아들은 아예 마음을 놔버렸던가 봐요. 그 뒤로 더더욱 연락은 뜨문뜨문해졌고요. 급기야 제 전화와 문자에 답도 하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죠. 그리고 그건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네요. 그래, 뭐 안사돈 때문에 정신없겠지. 일이 바쁘겠지 하고 혼자 이해하며 넘어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날 문득 날짜를 헤아려 보니 연락을 하지 않은 지 6개월이 다 돼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무엇보다 아들 내외가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결국 저는 가게를 하루 쉬고 무작정 서울 가는 버스표를 끊었어요. 그런데 너무 새벽같이 나선 탓인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겨우 10시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도 한창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시간을 때우다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가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 딱히 만날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 아줌마 혼자 멋모르고 서울 땅을 돌아다닌다는 게 좀 무섭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언젠가 받은 아들의 회사 명함 속 주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곧 점심시간이니 잠깐 불러 얼굴이나 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아들 회사에 도착한 저는 안내원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안쪽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웬 남자가 저를 아는 척 하더군요. 상철 대리님 어머님 아니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결혼식 때 뵀던 대리님 후배예요. 용케 한 번 본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아들의 회사 후배였어요. 잘 됐다 싶었죠. 아유,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냈죠? 아이, 그럼요.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왔다가 생각난 김에 아들 얼굴 좀 보려고 들렀는데 괜찮으면 우리 상철이 좀 불러줄래요? 그러자 회사 후배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어요. 곧 아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에 설렜던 것도 잠시,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대리님 지난주에 그만뒀는데 어머님 아직 모르셨나 봐요. 회사를 그만뒀다니.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싶더군요. 마침 며느리 회사가 그 근처였거든요. 전 놀란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곧장 며느리 회사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도 없으면 어떡하지? 둘 다 어디서 사고라도 당해서 연락이 안 됐던 거면. 며느리 회사까지 가는 내내 온갖 끔찍한 상상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건물에 도착해 경비원에게 며느리를 불러달라는 말을 간신히 뱉은 뒤로도 혼자 달달 떨고만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점심시간인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우르르 건물 밖으로 몰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뭐가 그리 신나는지 깔깔대며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데 글쎄 그 안에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저희 며느리였어요. 제 속도 모르고 동료들과 신나게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맥이 탁 풀리면서 화가 나더군요. 얘 새아가! 이윽고 저를 발견한 며느리는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동료들을 먼저 보내더니 제 팔을 잡아 끌고 허둥지둥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군요. 아니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너도 상철이도 연락이 없으니 걱정돼서 왔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그건 됐고 내가 방금 상철이 회사 갔다 왔는데 상철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니?
그게 사실이야? 대체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둔 거며 6개월 가까이 연락은 왜 지지부진 잘 하지도 않았던 거야? 응? 쏟아지는 질문에 당황한 걸까요? 두 눈을 굴리며 저를 빤히 쳐다보던 며느리는 이윽고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바보같이 며느리가 제게 속사정을 설명하며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어요. 며느리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만 봤죠. 얘, 왜 대답 안 하니? 응?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제가 한 번 더 며느리에게 대답을 재촉했을 때였어요. 늘 제 앞에서 생글생글 웃던 며느리가 일순 인상을 확 쓰더니만 곧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아, 진짜 더럽게 말 많네. 아줌마, 당신 아들 일을 왜 나한테 물어? 그렇게 궁금하면 그 잘난 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뭐 아줌마랑 그 인간 연결해주는 오작교라도 돼.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든 연락이 없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어? 둘이서 알아서 얘기하면 될 일이지 왜 이 꼴로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날 창피하게 만드냐고. 급기야 며느리는 손을 들어 툭툭 제 어깨를 쳤어요. 그제야 전 눈을 깔고 제 옷차림을 살펴봤죠. 평소 일할 때 입던 편한 티셔츠에 낡은 치마. 며느리가 창피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다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갑자기 회사까지 찾아온 건 미안하구나. 방금 상철이 회사에 갔더니 상철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아, 됐고요. 그 인간 지금 몸 아프단 핑계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팽팽 놀고 있으니까 원하면 가보시고요. 다신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오지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전 그대로 고꾸라지다시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본 척도 않고 더 할 말 없으면 전 가볼게요. 하고 쌩하니 가버리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확실한 건 얼른 아들을 만나 자세한 자초지종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 간신히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고 아들 집으로 향했죠. 평소 같으면 돈이 아까워서 택시 따윈 절대 타지 않았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호출벨을 눌렀어요. 하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결국 전 경비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파트 안까지 들어갔고요. 현관문 앞에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죠. 하지만 여전히 안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답답해진 저는 급기야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내려치며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 엄마 온 거 뻔히 알면서 왜 대답 안 하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 아들에게 화를 내려던 저는 말문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게 아들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피골이 상접해 퀭한 얼굴과 반쪽이 된 몸, 꺼멓게 죽은 안색.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했죠. 너 대체 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응? 전 화를 내려던 것도 있고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은 아니라면서 고개를 젓더군요. 아프긴요. 멀쩡해요. 멀쩡하긴. 너 회사 그만둔 것도 아파서 그런 거야? 그래? 제가 회사 그만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수정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 너 대체...
제가 뭐라고 더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배를 감싸더니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깜짝 놀란 저는 얼른 아들을 부축했어요. 상철아, 왜 그래? 배 아파. 119 부를까? 아니에요. 잠깐 쉬면 하지만 아들은 미처 말을 잇지 못했고요. 그대로 까무룩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기절한 거였어요. 당황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람 좀 살려달라고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다행히 뭔 일이 난 줄 알고 문을 열고 나온 이웃집 아주머니가 119를 불러줬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리도 길게 느껴지던지. 병원 가는 응급차 안에서 아들의 얼굴만 보며 하늘에 기도했네요. 차라리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저희 아들은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전 아들이 정말 큰 병이 나도 단단히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며느리와 작정하고 감춘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드러난 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제 아들의 병명은 복막염이었어요. 의사는 관리를 잘 못해서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수술이라뇨? 제 아들이 무슨 수술을 받았단 말인가요?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환자분 얼마 전에 간 이식 수술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요. 제 아들이 간 이식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공여자였어요. 기증자요.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간을 떼줬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표정에 의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더는 아무 말 않더군요. 저는 아들이 병원 처치를 받는 동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복막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렸죠. 그런데 며느리는 놀란 기색도 없이 그래요? 며칠이나 입원해야 된대요? 그이 회사도 그만두는 바람에 요즘 진짜 돈이 없는데? 하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남편이 쓰러졌다는데 한다는 말이 그따위라니 울컥하더군요. 전 며느리에게 상철이가 간 이식 수술을 했다는데 대체 누구한테 간을 줬다는 거니? 하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왠지 며느리는 알고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며느리는 천연덕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아, 그이가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엄마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간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간경화가 왔거든요. 다행히 그이가 적합 검사해 보니까 딱이라고 나와서 얼마 전에 수술했어요. 간 이식이라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안 싸돈이었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큰일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결정했니? 그게 말이 돼? 저는 그이가 얘기했을 줄 알았죠. 어머님, 제가 지금 좀 일하다 나온 거라 어쨌든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전 오늘 안 가봐도 되죠? 이만 끊을게요. 제가 미처 뭐라고 할 새도 없이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홀로 병실로 돌아와 복잡한 심정으로 아들의 곁을 지켰죠. 다행히 아들은 병원 처치를 받은 뒤로 점차 호흡이 안정돼 갔어요. 의사는 수술 후 식습관이며 건강관리에 힘썼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뭐라고 하더군요. 며느리 꼴을 보아하니 평소에도 제 아들을 제대로 챙겼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진작 시어머니 노릇 좀 할걸.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아들 내외를 일부러 멀리했던 게 이렇게 독이 돼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튿날 아들은 의식을 차렸어요. 전 바로 자초지종을 캐물었죠.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눈치챈 아들은 순순히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수정이가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제발 엄마 좀 살려달라고. 자기는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검사해 봤는데 적합 판정이 떴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뭐 후유증도 없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무 문제가 없는 놈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렇게 응급실로 실려와? 어? 원래 체력이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대요. 안 그래도 이직하려고 했으니까 겸사겸사 회사도 그만둔 건데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너 새아가랑은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괜한 걱정 마세요. 아무래도 아들은 뭔가를 더 숨기는 눈치였어요. 고민하다 며느리 회사로 찾아갔던 날,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돌변한 며느리에 대해 얘기했죠. 그러자 그때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아들이 화를 내더군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도 그따위로 말했단 말이에요? 엄마한테도라니? 그럼 너한테도 그런단 말이야? 제 추궁에 아들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 제 최근에 다시 입을 열었죠. 사실 수정이랑 이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래도 걔 저한테 일부러 접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추궁하자 아들은 더욱더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 초엔 엄마한테도 잘했잖아요. 맞벌이 하는 와중에도 집안일 대부분 다 자기가 하려고 하고 맨날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애정 표현하고 장모님도 저를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근데 간 이식 수술하자마자 두 사람 다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장모님은 냉기가 풀풀 날리고 수정이도 갑자기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질 않나, 회사에 있는 남자 동료들하고 허구한 날 회식이랍시고 술 마시질 않나. 제가 회사 그만둔 뒤로는 아예 절 반만 축내는 기생충 취급하면서 상대도 안 하려고 해요. 간 이식하고 몸이 힘들어서 퇴사한 거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만둔 게 아닌데. 새아가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건지 얘긴 해봤어?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며칠 전부턴 이혼하고 싶다면서 헤어지자는 말만 하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새아가 불러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어. 충격받은 전 바로 병원으로 며느리를 호출했죠. 오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 강경하게 얘기했더니 그제야 투덜대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전화한 지 3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대뜸 돈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왜 아직도 퇴원을 안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열이 확 나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는지 절로 말이 뾰족하게 나가더군요. 넌 너희 엄마 살리겠다고 간 이식까지 해준 남편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니? 애초에 우리 상철이가 회사 그만두고 병원 실려온 것도 다 그놈의 간 이식 때문이잖아. 며느리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 대신 제가 나선 건데 며느리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군요. 누가 보면 뭐 심장이라도 떼어준 줄 알겠어요. 간은 이식해도 기증자한테 아무 문제 없거든요? 유세를 떨고 싶거든 잘 좀 알고나 말하세요, 아줌마. 뭐? 아줌마? 너 진짜 막 가자는 거니? 네, 저희 이혼할 거란 얘기 아직 못 들으셨어요? 이혼하면 남남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불러도 할 말 없는 거고요. 너 진짜 이런 애였던 거니? 근데 감쪽같이 그동안 속이고 있었던 거야? 길게 말 섞고 싶지 않아요. 병원엔 내일 바로 퇴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더 있고 싶으면 병원비는 아줌마가 알아서 하시고요.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린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정말 아들 말처럼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새아가, 너 정말 상철이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니? 간을 목적으로? 참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 처음엔 정말 이 사람 사랑했어요. 근데 간이식 하나 해준 걸로 어찌나 유세를 떨던지. 그래도 꾹 참고 살아줬더니만 결국 회사까지 그만뒀잖아요. 간이식 해줬단 핑계로 아주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저를 뼛속같이 부려먹겠다는 심보 아니겠어요. 당황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난 몸만 추스르면 금방 직장 구할 생각이었어. 그리고 넌 애초에 내가 회사 그만두기 전부터, 정확히는 내가 장모님한테 간 이식해준 그날 이후부터 태도가 확 달라졌다고. 잡아댈 생각하지 마. 소설 좀 그만 쓰랬지. 모자 둘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정이 너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러지 마. 아무리 그래도 네 윗사람이라고. 웃기고 있네. 얼른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난 이혼 못한다고 했지.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장모님한테 간 떼주고 나니까 이제 난 필요 없다 이거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이 가장으로서 돈을 못 벌어오고 있으니까 이혼한다는 거라고. 어쨌든 난 더 할 말 없고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만 가볼게. 며느리는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 그대로 병원을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어요, 엄마. 저런 냉정하고 못된 여자한테 돈이고 맘이고 다 퍼주고 간까지.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꺽꺽대며 우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도 문드러졌어요. 마치 뜨거운 인두로 심장을 지지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아들을 달래던 저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고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뒤로 전 몸이 성취하는 아들을 대신해 변호사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이혼은 물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지만 다들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아들이 간이식을 자진해서 해준 거니 말이에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키는 것뿐이었죠. 그 사이 며느리는 집이며 폐물이며 돈 되는 건 죄다 팔아 한몫 단단히 챙긴 후였네요. 하지만 그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정신이 없었어요. 아들의 건강이 나날이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저 아들을 하루빨리 그 끔찍한 마녀 같은 며느리에게서 떼어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게 천운 같더군요.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아들은 평생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며느리와 인연을 끊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지리멸렬한 감정 싸움 끝에 아들 내외는 협의 이혼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고요. 아들은 고향으로 내려와 저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길 바랬지만 제 바람과 달리 아들은 이혼 후에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간 이식 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몸이 다 망가진 건 둘째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답니다. 요즘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죠. 제 아들도 그랬네요. 외출은커녕 사람들이 없는 밤 시간대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그저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만 했죠. 하나뿐인 아들이 그런 꼴이 됐으니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 애미가 어딨겠어요. 어르고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길게 다 풀 수는 없지만 아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한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었네요. 그런 아들이 달라진 건 아이러니하게도 제 암 발병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가슴에 멍울이 잡혀 병원에 가보니 유방암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수술과 항암 치료만 잘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주변엔 유방암을 앓는 지인들이 몇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이겨내려고 했죠. 그런데 정작 아들 녀석은 제 암 발병 소식에 깜짝 놀랐던가 봐요. 1년 만에 방 밖으로 나와 제 손을 잡고 잘못했다고 펑펑 울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못난 아들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고 엄마가 아픈 것도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게 해서. 아니야. 엄마가 아픈 게 왜 너 때문이야. 그런 몹쓸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여자 보는 눈도 없어서 멍청하게 간이고 쓸기고 다 떼주다 뒤통수나 맞고 그렇게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은 뒤로도 나 힘들다는 핑계로 엄마 힘든 거 모른 척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이제부턴 정말 잘할게요. 다시 취업도 하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엄마까지 저 두고 가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우리 아들 두고 어딜 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아이처럼 안겨 매달리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흐르더군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더랬죠. 그 뒤로 아들은 제가 알던 옛날의 그 자랑스러운 아들로 돌아왔어요. 전에 다니던 곳보다 더 이름난 회사에 척하니 붙어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고요.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도 많이 되찾았답니다. 저도 가게를 정리한 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무사히 잘 끝냈어요. 그래도 사람이란 게 한 번에 싹 과거가 정리되진 않잖아요. 저도 때때로 전 며느리가 떠올라 괴로웠죠. 아들은 지난 일 들춰 뭐하냐고 다 잊자고 했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어떻게든 되갚아줄 방법이 없을까 궁리했는데 알아서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더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등 뒤로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는 게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어쩐 일이니?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우리가 그런 안부 주고받을 사이는 이제 아니지 않니? 어머님이 그렇게 차갑게 구시는 것도 이해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저희 엄마 살려준 사람인데 갑자기 아프다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앓는 소리만 하니까 마음이 식더라고요. 그러면 안 됐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양 저자세로 나오는 며느리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대체 뭐하는 수작인가 싶었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어머님, 전 그이 정말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해요. 어머님만 괜찮다고 하시면 다시 합치고 싶은데 그이가 이젠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아직도 제가 간 이식 때문에 일부러 접근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진짜 그런 거 아닌데. 어머님이 그이한테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적어도 제 전화라도 받아달라고요. 네?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또 이러나 싶기도 했죠. 뭐라도 좀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전 일부러 알겠다고 대신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일부러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앞 카페로 잡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냉큼 미끼를 물더군요. 전 아들 몰래 그 자리에다가 미리 준비해간 똥물 한 바가지를 며느리 얼굴에 된통 뿌려줬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왜? 똥한테 똥을 끼얹은 것뿐인데 뭐? 이제 와서 다시 합치고 싶으니 말 좀 잘해줘. 결혼 생활 내내 오냐오냐 했다고 네가 아주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우리 아들 간 떼먹고 돈 떼먹다 단물 쏙 빠지니까 걸림돌 취급한 너를 내가 미쳤다고 다시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이겠니? 너 한 번만 더 나나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봐.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았어? 생전 처음 보는 제 거친 모습에 며느리는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기만 할 뿐 제대로 입조차 열지 못하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일부러 더 고래고래 악을 쓰며 며느리에게 모욕을 줬답니다. 그 카페가 며느리 회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회사에 소문이 돌아 망신을 톡톡히 당했을 거예요. 며칠 후 아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마 며느리가 아들에게 얘기를 전한 거겠죠. 아들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 여자가 몹쓸 짓을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저를 걱정해 주더군요. 그 얼굴에 며느리에 대한 미련은 한 톨도 보이지 않아 안심했답니다. 그 기집애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는 그냥 잊으라니까요. 엄마, 저한테 뜯어간 돈 다 쓰고 만나던 남자랑도 잘 안 되니까 다시 연락하는 것뿐이에요.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니? 어차피 그런 여자는 알아서 망하게 돼 있어요. 제 손 더럽힐 가치도 없다고요. 사실 그땐 아들이 참 성인군자 같은 소리를 한다 싶었어요.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게 진짜 있긴 한가 봐요. 제가 일으킨 소동 때문에 전 며느리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글쎄, 부잣집 아들을 꼬시려다 사기 결혼을 당해 빚만 수억을 졌다지 뭐예요. 그 와중에 한때 안싸돈이었던 여자는 다시 술에 손을 댔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간과 신장은 물론 온몸의 장기가 다 망가졌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모친의 병원비와 빚에 시달리다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던가 봐요. 사채업자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해서 지금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때 한 지붕 아래 살았던 만큼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 저희 아들은 이혼 후 더욱더 잘 살고 있어요. 여자에게 그렇게 된통당했으니 새 짝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몇 년 전 좋은 여자를 만나 새 장가 갔답니다. 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달리 정말 심성이 곱고 착한 아이예요. 저희 아들에게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아들의 아침을 차려주는 건 물론이고요. 아들의 건강도 저보다 더 유난히 챙긴답니다. 얼마 전엔 아들 만성 습진을 고쳐야겠다면서 오지산골에 있는 유명한 한의원까지 가서 보약을 지어왔어요. 이 정성도 정성인데 금액이 헉소리 날 정도로 비쌌거든요. 물어보니 모아뒀던 자기 용돈을 탈탈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도 아니고 습진인데 뭘 그렇게까지 했냐고 돈이라도 아들에게 받으라고 하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이가 밤마다 가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안쓰러워서요. 어차피 전 어디 돈 쓰는 데도 없는걸요. 모아뒀다 필요한 데 쓰면 좋죠. 제 아들을 저보다도 더 끔찍이 챙기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연로한 시어머니 혼자 어찌 두냐며 먼저 같이 살자 말해준 것도 고마웠는데 함께 산 뒤로도 제 손엔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한답니다. 설거지라도 좀 해주려고 하면 친구들하고 나가서 노시라면서 손에 용돈을 쥐어주고 쫓아내기 바빠요. 제가 남편 잃고 혼자 얼마나 고생하면서 아들 키웠는지 안다고 이젠 좀 쉬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연애도 해보라네요. 남사스럽게 별소리를 다 한다고 뭐라 하긴 했지만 며느리의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얼마 전 제 생일 기념으로 아들 내외와 손주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새삼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내면 그게 행복이죠. 이런 깨달음도 아마 지난날의 아픔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